해요? 하시죠. 하나? 네? 저희 팀명 미어캣인데요. 네, 미어캣이 누군지는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설마 저를 미어캣이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너는 저도 아니잖아요. 저도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네. 기사를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고 논문이랑 연구 보고서 위주로 몰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6강전에 임할 때 김현종 차장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이 된 것처럼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통상 정책은 국익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마인드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임했던 것 같아요. 저는 팀원들과의 합의 발전이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세 발을 피웠죠. 그다음에 승리하면서 느꼈던 그 기쁨에 비하면은 새로운 저의 몰입 대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관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며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는 미국에 맞대응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상은 비가역적인 성격을 띱니다. 한번 시장이 개방되거나 협상이 합의에 이르면 이를 다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과거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미국에 맞서 치열히 협상하며 농축산물 시장을 보호하려 한 이유입니다. 만일 압박에 굴복해 불리한 조건을 수용한다면 이는 지금의 손실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의 통상 이익까지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현 상황은 트럼프 리스크라는 한 개인에 의해 촉발된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관세를 협상 도구로 이용하는 전례 없는 미국의 모습에서 이를 여실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리스크이기에 지속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과거 트럼프 일기 행정부의 사례를 통해 중간선거, 차기 대선 등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서 전국이 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불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협상을 마칠 이유가 없습니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이 명확해집니다. 바로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에 맞대응하는 것입니다. 맞대응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눈앞에 현실로 주어진 관세 협상에서 최대한의 국익을 수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트럼프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지 않고 다양한 전략을 이용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을 위해 양보 없이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핵심과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레 겁먹고 트럼프 행정부 요구의 많은 부분을 수용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국익의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통상의 비가역성, 트럼프 리스크에서 촉발된 현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에 맞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은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에 맞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불러올 뿐이며 대신 협력과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첫째, 맞대응은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과 민간 투자 부분에서 경제적 악영향을 불러일으킵니다. 보복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내 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트럼프 1기 시절 미중의 관세 전쟁 이후 중국의 GDP 성장률은 30년 만에 최저 수준인 6%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조차 큰 타격을 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19%인 한국은 이와 같은 경제적 충격을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관세로 인한 민간 투자 축소와 환율 위험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것입니다. 둘째, 맞대응은 협력 발전을 저해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대응을 선택하는 순간 미국 내 공장 건설이나 연구개발 협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협력을 위해 미국의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서 맞대응은 시대 역행적입니다. 맞대응 대신 국내와 미국 기업의 합작 투자와 현지화 정책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맞대응은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대안이 존재합니다. 다수 국가가 맞대응했지만 핵심 조치의 철회나 유리한 구조적 변화를 끌어낸 사례는 드뭅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재부과에 대응해 약 3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에 미국은 관세를 50%로 인상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의 직접적인 갈등을 확대하는 대신 내부적으로는 생산망 내수와 대외적으로는 기술력 상호 협력이 가능한 국가들과의 공동 R&D를 통해 장기적 협상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입니다. 이상 반대측 입론이었습니다. 이제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팀부터 자유토론 진행해 주세요.
반대팀 자유토론의 첫 번째 반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찬성 측 같은 경우 현재 비가역성과 단기성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맞대응을 긍정하고 계신 듯한데, 일단 반대 측이 여쭙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맞대응을 추구하는 것인지 그 본질을 여쭙고 싶습니다. 맞대응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형태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맞대응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 범주를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비가역성에 대해서도 반론 드리고 싶습니다. 맞대응을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오는 민간 투자의 감소 혹은 R&D 투자 비용의 감소 또한 비가역적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 기술 발전이 매달, 매 분기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지금 생기는 발전과 그 기술력의 정체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이룰 수 있고 이것 또한 그 비가역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굳이 맞대응이라는 리스크가 있고 불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비가역성을 대비하고자 하시는 찬성 측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성 그리고 트럼프 개인의 현상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 R&D 투자 감소와 기술 협력 저하라는 것은 엄연히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적이고 그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문제이고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더불어 트럼프의 임기가 아직도 앞으로 몇 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단기적이다라고 국한짓는 것이 약간의 논리적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단기적이기 때문에 맞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것 사이의 논리적 인과성 또한 저희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맞대응의 범주가 무엇이고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맞대응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이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대로 순순히 따르지 않고 협상을 이끌어가는 것 자체도 맞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맞대응이라는 것은 지금 반대 측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중국으로부터 발생했었던 그런 조치와는 다른 양상을 띌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맞불 관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 투자 감소, R&D 투자 감소의 가능성 등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를 맞대응 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는 통상 협상을 순순히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임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반대 측에서 입론에서 말씀해주신 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중국조차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맞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맞대응에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은 애시당초 미국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이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것도 다 중국을 견제하면서 본인이 압도적인 선두로 올라서기 위한 것임에서 이런 관세 협상을 이루고 있기에 당연히 중국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달리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그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예시를 가져와서 우리의 맞대응 전략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니 순순히 미국의 요구에 순응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맞대응은 미국의 의도대로 끌어가지 않고 우리나라의 통상 이익을 위해서 맞서서 이제 이끌고 협상에서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대 측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저희가 말한 협상 지연 전략이 만약에 맞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반대 측께서는 협상을 조속하고 미국의 의도대로 다 들어주는 게 과연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대층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같은 경우 중국과 우리나라의 상이함을 이야기하시며 그 맞대응의 필요성의 논의가 범주가 다르다고 말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유사한 사례라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사례 그리고 TSMC의 사례를 2023년과 2025년으로 구분지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TSMC는 중국과의 갈등 과정 속에서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맞대응을 한 적이 있고 정치적으로 맞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군사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에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맞대응 사례 하나만으로 미국 자본인 JP모건,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블랙록 모두 TSMC의 자본을 TSMC 주식을 처분한 경우가 있으며 특히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40억 달러를 처분하는 등 민간 피해가 막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치적으로 맞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민간 피해에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과연 반대 측은 미국에 순응하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하자면 명확히 아닙니다. 분명히 반대 측 입론에서도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방향인 협력과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함을 말씀드렸고, 특히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생산만 내수화가 필요하고 외부적으로는 더 많은 국가들과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성 측께서는 또한 불안정성에 대해서 두 번째 입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오히려 맞대응은 불안정성에 또 다른 불안정성을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맞대응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정성 그리고 불확실성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력과 공급망 다변화를 확대하는 것,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해결책을 통해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안정성을 줄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타결하려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제안하는 맞대응 방안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고 순전히 정말 통상적인 행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반대 측께서 얘기해 주시는 피해 사례, 그럼 뭐 트럼프의 불확실성 아니면 R&D 피해 등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맞대응 작전으로 뭐 관세부가 아니면 산업보조금 한다고 해도 똑같이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쭙고 싶은 것은 반대 측이 그래서 저희가 만약 협상 지정 전략을 썼을 때 어떠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트럼프 불확실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속성이라던가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에도 상업적 합리성, 그리고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가 가능성, 그다음 국익의 부황성, 상호 호혜성을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어서 얘기를 한 게 무엇이냐면 시안 때문에 그런 원칙을 희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정책은 이제 의도, 역량, 파장이 중요한데 아까 전에도 봤듯이 의지와 의도는 충분합니다. 역량 또한 우리가 동맹국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대미 레버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게 협상을 잘못했다가 통상의 비가역성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협상을 했다,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상 지역 전략을 썼을 때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지 못하고 실익적이지 못하고 통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대만의 예시를 말씀해 주시면서 정치적 맞대응 위험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정치적 맞대응이 아니며 오히려 반대 측에서 주장하신 공급망 다변화는 새로운 국가들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선택과 배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오히려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길이 아닐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앞서 저번 자유토론에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요행만 바라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론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1기의 경우에도 이미 관세 조치를 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했었는데 실제로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행정부 자체적으로도 보호무역 조치를 약화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 측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대 측은 일단 첫째로 찬성 측께서 여전히 민간 투자 감소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 혹은 민간 투자 감소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미국에 대한 어떠한 맞대응을 취하든지 간에 그것이 미국 정부와 무관하게 미국에 있는 거대 자본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투자하는 그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미고, 미국 정부 그리고 트럼프 찬성 측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트럼프라는 개인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무관하게 트럼프 정권이 아닌 민간 기업 자체의 투자 자체가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찬성 측께서는 협상에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맞대응이라고 이해하시며 미국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맞대응이라고 이해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우리의 토론의 논지는 일방적인 보호무역에 대한 맞대응입니다. 즉 미국이 어떠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강경한 스탠스를 취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겠냐가 토론의 중심인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맞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추상적인 말 하나만으로 그 주장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뒷받침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공급망 다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배제되는 국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배제되는 국가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이익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된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리고 그 효과성이 입증된 정책입니다. 가령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입이 작년 기간보다 15% 줄어들었지만 EU 수출이 17.8% 증가했고 아시아 기타
유럽, 중동으로도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즉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가들의 수출을 넓혀가는 것, 공급망 다변화를 하는 것은 이미 효과성이 입증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미국에 반박을 하는 효과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네, 앞서서 계속해서 이제 맞대응의 정의에 대해서 적정성을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는 일방적 보호무역의 궁극적 목적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보호무역을 행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견제와 첨단기술 패권 확보를 통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한국이 관세 협상을 지연을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 있어서 선례로 남으면서 타국과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관세를 무기로 해서 이루고자 한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손해를 미칠 수 있게 맞대응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는 통상의 비가역적인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트럼프 일기 철강 협상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이제 무역확정법 232조에 따라서 트럼프가 철강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 면제 협상을 마무리를 했었으나 이때 절대 쿼터 형식을 통해서 정해진 물량을 초과하면 수출이 불가능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트라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를 적용받았던 EU와 캐나다와 멕시코와 일본 대비 한국이 오히려 수출량과 수출액이 모두 24.8%, 13%로 각각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합의를 한 상황에서 EU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처럼 추가적인 대응을 할 수도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을 때에도 EU와 일본이 쿼터 초과 시에 조금 더 유연한 가능성을 지닌 저율할당 관세 방식으로 해소를 하였으나 한국은 이미 협상을 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협상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지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 감소를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것처럼 산업보조금으로 지금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은 저희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500불 달러를 직접적으로 지금 대미 투자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지금 산업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관세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게 훨씬 지금 상황으로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저희가 트럼프 리스크를 언급드렸던 것은 이후에 더 나은 조건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론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선 지속적으로 공급망 다변화가 맞대응의 일종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2014년 OECD 보고서에 의거하면 맞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본격화되기 전에도 관례적으로 진행되던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강경한 거부를 한다면 그것이 또 협상력을 제고하고 한국의 그런 대등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 그리고 이것이 맞대응의 일종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찬성 측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를 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시는지 궁금하고 또한 맞대응은 당장의 압박 효과만 있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산업, 자동차나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산업 기반이 약화될 여지 그리고 협상의 여지를 모두 잃을 수 있는 선택인데 이에 대한 위험을 왜 감내하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찬선님께서는 우리 민간 투자에 대해서 산업 보조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전에 반대 측에서 말씀드린 버크셔 해서웨이 등의 근거를 통해서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찬성 측에서는 어떻게 산업보조금이 충분히 충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찬성 측은 지속적으로 마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가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지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관세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다음에도 보호무역주의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결책 아래에서 우리가 참 반대측이 주장하는 협력과 공급망 다변화 같은 그런 명확한 해결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 상황을 타결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공급망 다변화 자체가 맞대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협상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맞대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맞대응 자체가 미국 디커플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맞대응을 했다고 해서 미국이 확실하게 저희한테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게 뭐냐면 트럼프도 지금 대중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우리 한국을 철저하게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예시가 협상을 지금 마무리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 비자 문제가 해결됐죠.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미 관세 협상 이전에도 지금 물밑에서 외교하고 안보 라인 협상은 또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던가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논의는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은 통상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그러고 그 다음에 미국은 대중 견제라는 목표를 때문에 한국은 철저하게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국익을 위한 협상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저희한테 어떠한
중국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 측에서 이제 트럼프 1기랑 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지는 사례를 통해서 저희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주장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습니다. 이는 반대 측에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관세 조치와 그다음에 정부의 기조를 분류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통상이 비가역적이라는 주장이 더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반대 측에서 주장해 주신 관세 조치의 경우 이미 양국 정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굳이 교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 반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달리 분명히 동맹국들을 챙기는 그런 정책상 기조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반대 측에서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서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부작용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는 미국 내에도 손해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트럼프 이후의 행정부에서는 비슷한 정책을 바로 이어서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드리고자 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국의 실질 소득이 2018년 말까지 매월 14억 달러가 감소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고 또한 과거의 스마트 홀리법과 관련한 관세 부과 정책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역사적으로도 관세 부작용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네, 반대측 발언 이어서 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 방금 관세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관세를 맞대응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생각을 합니다. 관세를 포함한 모든 맞대응의 형태 자체가 우리나라에게 다양한 리스크를 불러줄 뿐만 아니라 찬성 측께서는 여전히 산업보조금으로 충분하다라는 발언에 대한 뒷받침을 하지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타국과의 협업 없이 자국의 기술만으로 자국의 자본만으로 해결하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질 뿐만 아니라 오직 메모리 관련 반도체 특화 기업들에서만 우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미국과 미국한테 맞대응했을 때 미국과 다소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충돌이 있을 때 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혹시 수치적인 연구나 자료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면 미국의 보호무역일은 없어질 것이다라고 없어지고 혹은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트럼프 1기 때도 여전히 계속 나왔었던 이야기지만 바이든 정부 때도 칩스 액트와 같이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발언 또한 반론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찬성 측은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 맞대응과 병행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미국은 대한민국 말고도 다양한 국가들과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에 오히려 대한민국은 더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과의 맞대응을 진행하면서 외교적인 상징성으로 인해 미국과의 그런 외교적인 디커플링으로 인해 오히려 한국의 정치적 외교적 위상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미국의 경제적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가역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안보, 정치적으로도 세계적인 위상을 자랑하고 있기에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대체 가능한 보안 전략으로 미국은 쉽게 극복할 것이고 이런 보호무역 기조는 계속될 것입니다. 네, 관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뭐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언급한 관세 문제점은 이 관세 문제점이 결국은 미국의 손해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 관세의 여파가 미국 수입업자 아니면 소매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는 안 가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게 협상이 지연되면서 재고를 소진해버리고 기업들은 그러면 그게 결국 소비자 물가로 또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티그룹의 글로벌 수석 분석가인 네이선 시츠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부담 비율이 60% 약 2배 가량 뜰 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대체 가능한 국가라고 하셨는데 배터리, 반도체 산업 이렇게 첨단 기술 패권 싸움에 있어서 이렇게 핵심 역량을 기르고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게 없다고 대체 가능한 우리가 국가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반대 측에서 이제 비가역성으로 인해서 미국 내 관세 경제적 부작용 문제를 언급해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다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임을 어필하고 싶습니다. 비가역성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번 불리한 협상을 타결하게 되면 재협상을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지점에서 강조를 드렸던 것이고요. 또한 저희는 협상 지연 전략을 통해서 차기 행정부나 중간 선거 등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해소가 되게 되면 더 나은 조건에서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지점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를 무기로 하여서 대미투자 펀드 요구를 현금으로 선불로 지급해라 하는 것과 같이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양상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과거 한미 FTA부터 치열하게 저희 농축산물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만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서 1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농산물 구매 의향서를 체결하고 미국이 대만의 파인애플 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지금 협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을 우리가 신속하게 협상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게 정말 우리의 장기적인 미래 국익에 맞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측 매진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토론에서 찬성 측은 맞대응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응하는 국가는 이 지구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무리한 요구에 대한 각자만의 대응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쟁점에 대하여 반대측이 어떻게 우위를 보였는지 정리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바로 맞대응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측은 입론에서 중국의 사례와 같이 경제적인 악영향, 그다음에 민간 투자 감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은 맞대응에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대응으로 발생할 것이 확실한 이미 다른 국가의 사례들로 입증된 비용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투자에 대한 반대측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를 하였으나 찬성 측은 산업 보조금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추상적인 주장만을 하셨습니다. 또한 중국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같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목적이 다르더라도 지금 현재 현상을 바라보면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대응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쟁점은 맞대응의 실효성입니다. 반대측은 캐나다와 TSMC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맞대응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은 맞대응이 실제로 맞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반대측은 지속적으로 산업별로 나누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찬성 측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고 오직 거시적인 하나의 추상적인 해결책만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찬성 측이 제시한 맞대응은 비용이 지나치게 크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고 오히려 한국의 해법은 보복이 아니라 협력과 체계적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실질적 이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찬성 측에서는 미국에 맞대응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통상 정책의 비가역성, 그다음에 트럼프 리스크, 통상은 통상 별개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반대 측에서는 중국도 맞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맞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민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와 같은 주장을 통해서 맞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이는 깊게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중국의 경우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 동맹국 관계이고 미국도 우리나라가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미국이 필요한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마지막까지 저희의 맞대응 전략이 보복적이며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해 주셨는데 이는 지연을 통해 챙길 건 챙기자는 저희의 맞대응 전략을 잘못 이해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에 반해 반대 측에서는 미국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자는 것인지, 왜냐하면 공급망 다변화 혹은 기술적인 의존도를 미국에서 낮추자는 것은 결국 미국과 멀어지자는 주장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반대측이 미국과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통상에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 통상의 뜻풀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은 통할통 장사상이라는 의미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대방과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그런데 맞대응 없이 상대방이 원하는 요구를 모두 다 들어준다면 그것이 과연 통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익을 위해 지금은 맞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 본부장은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고 본다며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장사치 논리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맹국의 지위가 곧 레버리지로 작용하는 우리나라에게 미국에 맞대응하면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상업적 합리성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찬성 측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연하며 이득을 챙기는 맞대응 전략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국익 수호를 위해서는 결국 미국에 맞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